예, 국세통 올바른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58회예요. 58회. 58회면 1년에 12번. 벌써 5년, 4년. 5년. 야, 5년 동안 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찍은 지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이 가볍진 않죠. 그리고 얇지도 않아요. 책을 다 보셨으니까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예. 우리 재밌게 보셨죠? 예. 열심히 제가 며칠 전에 뵀더니 거의 다 읽으셨다고, 조금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다 보셨어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약간 죄책감에 휩싸여 계신 듯한 얼굴 표정은 아니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홍보를 너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책을 안 읽고 와도 된다라는 거에 또 원래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방점을 딱 찍으셔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책은 자연스럽게 안 보시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책입니다. 꼭 보시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되게 독특해요. Left Brain, Right Stuff인데 Right Stuff 그러니까 좌뇌는 논리 쓰는 거고 원래 Right 브레인을 써야 되는데 좌뇌는 이성적인 거고 우뇌는 저거잖아요. 우뇌는 그러니까 직감 뭐 이런 걸 쓰는 건데 거기다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right stuff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옛날에 영화 제목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불굴의 의지 뭐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스토프라는 게 의지는 뭐 상품 뭐 이런 뜻도 되고 뜻, 의지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right stuff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생각, 뜻,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좀 독특하게 섞여 있더라라고 합니다.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여기에 재미나는 그 마케팅 실험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실험들은 마케터들은 자주 하는 거죠. 그 카메라 두 대가 있습니다. 미놀타 S1과 S2가 있는데 하나는 30만 원, 하나는 59만 원. 소비자 리포트에 하나는 6점, 하나는 8점. 저렇게 두 상품 중에 뭘 살까라고 물어보면 뭐 사시겠어요? S2, S1. 예. 전통적인 조사에 의하면 S1을 선택을 더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거의 뭐 한 2배 정도 나니까 앞에 걸 선택을 하는데 옵션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걸 많이 선택을 한대요. 두 번째 옵션으로 달라지면 좀 얘기가 달라진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만 달라지냐면 S3만 들었어요. S3 89만 원에 소비자 리포트 7점 이렇게 해갖고 조사를 했더니 뭘로 선택을 더 많이 할까요? S2 당연히 S2로 가죠. 보니까 S3도 몇 분은 계세요.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은 S3도 하고 아주 탁월하게 S1에서 빠져서 S2로 가는 현상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진 건 없어요. 뭐냐면 하나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갔어. 하나의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갈 때마다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전통적인 이제 실험 연구인데 마케팅 연구나 소비자 심리,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많이 한대요.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마케터들이 실험 세팅해놓고 그다음에 콜라 2개 놓고 있잖아요. 이게 마실래요? 저거 마실래요? 뭐 이런 종류의 실험 조사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실제도 그럴까라는 거죠. 실제도. 이거는 사실 경쟁적인 요소나 이제 다른 사람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책 보면 나도 그 책 별로 관심 없는데 따라 읽는다든가 이 사람이 뭐 먹으면 따라 본다든가 그 수많은 외생적인 영향을 받아서 따라 한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단순히 실험실에서 자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라는 게 물음표를 찍고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실험들을 많이 하죠. 특히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실험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 사람이 속한 소속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일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물품 안 사고 그래서 지금은 일본 물건을 안 사는 걸 보통 하는데 기존에 물건을 쓰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쓰잖아요. 썼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요즘 차 번호가 바뀌었잖아요. 차 번호 세 자리로 바뀌었잖아 앞에. 일제 차를 타는데 앞자리 세 자리 박혀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불매 운동 이후에 산 사람이 10중 8구 맞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본 차를 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워서 당연히
안 사겠죠. 그 사는 사람들 같으면. 왜냐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도 생각을 할 테니까. 따라서 실험실에서는 단순하게 이 제품의 디자인, 성능 이거 갖고 소비자가 선택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선택을 할 때는 그거 말고 고려해야 될 외생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물건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물건을 써주기도 하고,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제품들, 수많은 제품들은 저도 이제 뭐 수제 비누 이런 걸 쓰고 그러는데 그 수제 비누 상당수는 레시피도 비슷하고 뭐 그래서 뻔한데 특정한 이슈가 있는 데를 이렇게 사주고 하고잖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는 것들. 이것도 여러 가지 외생 요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선 실험실에서는 가설 검증 논리가 적용되나 현실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잘 정리한 게 전에 우리 원북소리에서도 했었던 책인데 생각에 관한 생각, 다니엘 커너맨의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게 원래 원제 영어는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하는 거와 느리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막 생각할 때는 빠르게 생각하죠. 아니면 뭐 먹을래 이거 뭐 이거 베팅할래 말래 뭐 이런 것들은 빠르게 생각하는 것,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thinking fast인데, 근데 물건을 샀다가 즉흥적으로 샀다가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따져보고 하면 발등을 찌죠. 내가 이걸 왜 샀나, 합리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적과 계획적 사고가 두 개 섞여 있는데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느리게 천천히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보완해서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과 심사숙고를 섞어서 할 수 있다. 직관적 사고는 좋은 장점이 빠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지만 오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시점입니다. 뭐 이 동그라미 원은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동그라미 두 개는 가운데 원은 똑같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게 훨씬 더 커 보이냐? 오른쪽에 게 더 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더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골프 선수들을 모아놓고 떨어진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퍼팅할 수 있는 게 홀 넣고 구멍을 옆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퍼팅을 시켰더니 당연히 어디가 더 잘 들어갔다? 성공률이? 오른쪽 거. 네. 왜냐면 이게 훨씬 크게 보여서 실험을 했대.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실력으로 따지면 이거나 똑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저 오른쪽 게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어서 성공률이 높았다는 게 이 책의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 다음에 실력 이거 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 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심리적으로 받는 그런 자신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하든가 할 때 실질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얼핏 거기 한국 시리즈를 보는데 지금 두산과 키움이 하잖아요. 근데 전 경기를 다 본 게 아니라 마지막 9회를 봤어요. 대역전극이라는 고순간만 봤어요. 봤더니 그 대타로 그 오모모 선수 있잖아요. 두산에. 오재환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기용이 됐어요. 근데 기용된 게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선수가 지금 1할 6푼 7리를 치고 있거든요. 1할 6푼 7리는 잘 치는 겁니까? 못 치는 겁니까? 엄청 못 치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때만 되면 갑자기 화이팅 하는 게 엄청 강하거든요. 그냥 아니야 다를까 1할 6푼 7리를 치는, 올해 내내 죽 썼던 사람이 2루타를 쳤어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대역전극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보면 그 선수를 내보내면 아는데 그 데이터를 충분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직관적인 감각에서 선수를 기용을 했더니 그게 성공적으로 흘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 플러스 그다음에 믿음, 신뢰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게 이 책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좌뇌 우뇌를 섞어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하려면 이성적 판단 플러스 직관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성적 판단,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그다음에 오른쪽 right stuff, 불굴의 정신, 의지 이게 섞이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줄 알아요. 의지만 있으면 돼. 의지만 있으면 돼. 근데 계산 안 하고 믿음을 가져. 긍정적 사고를 가져. 라고만 계속 얘기를 해버린 거는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고 반대로 통계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두 개를 잘 섞어서 활용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전반적인 흐르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재미난 되게 좀 의미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일반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건데요.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부터 시작. 주여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언제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리브오버의 기도문이긴 한데 이 책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은 어느 걸 바꿀 수 없는지 알게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를 알게 하는데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까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해. 그런 손해가 되는 거고 내가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하는 거는 또 우매한 거잖아요. 근데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 되게 지혜로운 기도문인데 이게 보통 통제 환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로또 번호 여러분 사잖아요. 로또. 근데 로또 번호 이렇게 얼핏 되면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아무 번호나 랜덤으로 찍는 거나 아니 번호를 골골골고 나오는 거나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뽑는 거나 확률은 똑같아요. 근데 1, 2, 3, 4, 5, 6, 7 뽑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뭐 기도하다가 무슨 숫자를 본다든지 꿈속에서 뭘 본다든지 아니면 용한 사람한테 이렇게 뭐 점수를 이렇게 그 제시를 받는데 그러면 꼭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또 번호를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면 매주 얼마씩 로또 번호를 준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거기는 여기 가입했던 사람들이 그 성공 작품들이 있잖냐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다 헛소리라는 거지. 왜냐하면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확률을. 근데 그 비즈니스가 왜 가능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그게 뭐가 법칙이 있는 것처럼 통제가 할 것 같다는 환상을 주는데 거기를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번호 1, 2, 3, 4, 5, 7 안 하잖아요. 많이 당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반대 통제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적절한 포인트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경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기관에 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의원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다 그런 거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통제력권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근데 자기의 통제력권이 아닌데 그걸 쓰려는 것은 또 잘못이고 적절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고의자나 이런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받았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고 근데 범위가 안을 넘어가는 것은 그건 월권을 하는 거고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는데 이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근데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라고 믿는 것을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해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통제하지 않는 거.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이게 제2종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1종 오류는 뭐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2종 오류는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었는 건데 통제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2종 오류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다 잘못됐다는 건데 그나마 첫 번째 오류는 긍정의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긍정적 성과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위험한 부분들은 어디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걸 미리 지레짐작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했던 분들, 이거는 본인이 심각한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전반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는 좀 실수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요거는 철저히 발견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 성과냐 상대적 성과냐 이런 겁니다. 개인이 자산 관리를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은행, 그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제 하잖아요. 어떤 분도 달러도 사시는 분도 있고 금도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포트폴리오 가서 사는 것은 절대적 성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산을 내가 지키고 나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거니까 절대적 상황인데 모의 주식 투자 대회, 경진 대회 이런 거, 경영대학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경쟁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내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돈으로 막 하거든요. 주식 돈으로. 그러면서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보통은 한 기간을 한 달 정도 두고 주식 동향을 그대로 돌아간다 치고 내가 돈이 얼마 있다 가정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를 써서 내는 그 한 달 동안에 그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은 어떻게 주느냐? 참가했던 그 팀의 수익률을 갖고 계산을 하겠죠. 근데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았어. 근데 내가 15% 수익률이 났어. 그럼 내가 1등이니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몇 % 수익률을 낳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모의 투자 경영대회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내가 심지어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다른 사람들이 수익률이 얼마냐, 거기서 1등 했느냐. 그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이제 모의 투자 경신대회인데 어떤 거는 절대적 성과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산 관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절대적 성과인 거죠. 근데 상당수 많은 경기, 게임. 왜냐면 얼마 전에 마라톤 대회에서 아주 신기록이 났죠. 세계 신기록. 2시간대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2시간 20분 만에 끊었어요. 이 사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날 막 폭우도 오고 뭐 난리가 쳐갖고 중간에 절반은 쓰러지고 그런데 왔다. 그럼 2시간 20분의 기록이 1등이었으면 잘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에 상당수는 상대방이랑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 성과가 있는 것인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지금 플레이하는 이 판이 절대적 성과가 중요한 판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판이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판단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이거는 상대적 성과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략적 사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100억짜리 마켓이 있어요. 우리 여기 중에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겠다는 얘기는 다른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플레이어를 잘해서 다른 사람과 더 차별적 우위를 갖겠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 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배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배를 공급해주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배를 많이 공급하면 떨어지고 공급량이 줄면 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잘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우스에다 잘 보관을 할까, 저장창고에서 좀 늘려서 나중에 뭘 해볼까 이런 것들 고민하잖아요. 그런 게 다 상대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일 때는 절대적 성과보다 상대적 성과에서 결정이 되고,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판에서 이게 절대적 성과가 중요한지 상대적 성과가 중요한지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절대적 성과 같은 경우는 나만 잘하면 돼, 대부분에. 근데 상대적 성과 같은 경우에는 나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나만 잘하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 치료하는 영역은 절대적 성과 부분이에요. 아니면 환자가 왔으면 그 사람은 잘 치료하면 됐지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치료했는 이런 거는 별 경쟁 요소가 아니란 거예요. 내 환자를 적절하게 잘 대하는 것, 이런 것들, 내 자산 관리 문제, 남보다 더 자산 관리 잘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영역이 있고 어떤 거는 게임에 가까운 거가 있고 이 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상대적 성과 영역일 경우에는 이것도 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울기가 극대적인 건데 1등만 의미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게 이런 경우예요. 요 경우는 어떠냐? 1등이나 꼴찌나 비슷하게 보상금이 1등도 보상을 줘. 그렇지만 조금씩 이렇게 작게 준 거.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거에 우리도 보상이 있거든요. 논문을 많이 썼는지 뭔지. 근데 옛날에는 경쟁이 있다가 요즘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나 좀 덜 못하시는 분이나 이게 소위 말하는 그렇게 급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게임 하다가 우리 무슨 월드컵 게임 하거나 할 때 뭐 하다가 몇 등 1등이든 3등 나왔으면 그러지 말고 한 사람만 몰아주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엎어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뭘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기울기가 이거는 보통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 이 정도만 돼도 기울기가 큰 거예요.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셀수록 다른 사람들의 경쟁 구조가 더 심해지는 거고 이렇게 기울기가 낮을수록 이거는 연대 체제가 만들어진다든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판이 지향하는 거가 1등이나 꼴찌나 좀 비슷하게 서로 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약간 상생하는 구조, 슬로우 푸드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가깝게 가는 거고 아니 우리 한 놈만 몰아줘 이쪽은 일로 가는 거.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판이 절대적 성과의 기준을 적용받는 판인지 상대적 성과에 적용받는 판인지 상대적 성과라고 했으면 경쟁의 구조가 느슨한지 엄격하게 되게 센지도 이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사결정상의 오류가 두 가지가 판단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또 그 얘기 나오네요. 기울기가 큰데 그러니까 현실은 기울기가 작은데 경쟁이 엄청나게 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하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별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별로 경쟁 구조가 1등 하나 꼴찌 하나 느슨하게 보상금이 돌아가. 근데 아주 되게 열심히 해서 경쟁적으로 했어. 본인한테 이득은 됐지만 그렇다고 크게 치명적인 손해는 안 되더라. 이런. 왜냐면 안 해도 될 노력을 더 많이 한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렇지만 이걸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언제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이 판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기울기가 엄격하고 1등만 독점한 구조에 가 있는데 내가 설마 혼자 다 가져가겠어.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눠주시겠지 라고 느슨하게 생각할 때 오히려 큰 심각한 오류를 빠지거나 아니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판을 이런 의사결정과 엮어서 이게 설명하는 거는 잘 없는데 되게 독특한 설명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개인의 운동 경기에도 이기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성공을 시도를 하는 것, 작은 노력을 하는 것. 그러면 절대적 성과가 이렇게 올라가죠. 절대적 성과에서 올라가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상대적 성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게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사이클 선수나 헬스클럽 트레이너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물.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거기 가진 사람의 실력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면 거기다 약물을 투여한다다 그러면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투여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약물을 해야겠다라고 유혹을 받는 건 뭐냐면 약물에 의존해서 한번 해주면 그 사람이 느끼는 성과가 확 나타나니까 그 위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확 나타나는데 1등과 꼴찌가 독식하는 구조가 다르다. 1등은 확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약물 조금 하더라도 내가 1등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2등은 다 안아주고. 그래서 전에 그 수영 선수 중에 그 약물을 투여해갖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1등한 거와 수영도 마찬가지로 2등, 3등은 안 달아주니까 1등이 독식하는 것이 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약물은 부정적인 거고 거기 혁신이 들어갔어요. 골프 연습할 때 퍼팅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수영 옷이 있는데 거기에 이 옷을 입으면 더 슬림해서 그냥 거의 물고기처럼 탈 수가 있어요. 그건 혁신이잖아요. 그거 하나 바꿔주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0.5초를 더 땡길 수 있었어. 근데 0.1초 땡기는 걸로 인해서 상대적인 성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쟁이 치열한 분은 그 절대적 성과를 조금 높여주는 거가
상대적 성과에서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 그러냐? 보상의 기울기가 큰 영역. 어디냐? 아까 여기 보상의 영역이 큰 영역에는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따라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정적인 행동을 할 거에 대해서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보상의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조금 하다가 잘 못하면 언제든지 퇴출당할 위험에 있고, 따라서 여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인정 못 받고 이렇게 한두 해 보내느니 젊음이라는 것도 있고, 한 해 바짝 당겨갖고 스타가 돼서 나와야지 하니까 안전축의 전략보다는 무리해서 리스크를 취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건 하나의 좀 부정적인 얘기로 했던 건데, 문제해법은 찾는 것보다 될 수 있는 뭐라도 행동을 취하면, 액션을 하면은, 그래서 절대적 성과를 높이면 상대적 성과가 높아지니 이런 시도들을 해보는 것은 되게 의미 있더라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건 어떠냐? 이게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전에는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자신감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너무 자신감 갖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왜곡시키는 거니까 좋지 않은 거다라고 또 부정적인 기류들도 있었어요. 그 자신감을 보통 오브 컨피던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나친 자신감은 상황이 보장한 것보다 더 큰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오류와 편향이라 해서, 우리 다니엘 커너맨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편향이다, 편향. 왜냐면 과다하게 자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거다라고 행동경제학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신, 편향 이런 걸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문들이나 페이퍼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과신이라는 것들을 언제 판단하는가 잘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죠. 내가 뭐 경쟁해서 뭐 했던가, 아니면 사업제안 살 텐데 떨어졌어요. 분석했는데 왜 떨어졌는가?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오류가 범한 게 틀림없어. 잘 따져봤더니 왜 오류?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걸 그 사람한테 그냥 맡겨두고 만 게 나의 오류였어. 너무 과신했던 게 나의 잘못이네 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오류는 지나친 자신감이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잘못된 결과는 지나친 자신감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어떤 사업을 수주했어요. 근데 올해 딱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딱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당황해갖고 이거 왜 그랬지? 내가 작년에도 되고 재작년에도 됐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될 거라고 방심하다가 됐구나라고, 내가 과신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한 상식적으로 과신이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정확성 과신, 자신의 판단이 너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또는 과대평가도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거란,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올릴 거란 절대적 성과 측면입니다. 또 위치 상향 인식은 뭐냐면, 내가 저하면 내가 지금 3등 했는데 다음 때 2등 하겠지,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겠지, 이런 소위 말하는 과신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안 좋은 거다, 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와 좀 다른 입장이에요. 이런 과신으로 하려면 내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게 굳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일종 오류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계속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저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율은 기본에 밑에 깔아주는 비율을 기저율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혈병 발병률과 사망률인데, 여기 보면 발병률은 한 14% 되고 10만 인구당 요 정도가 발병을 한대요. 근데 사망률은 요렇대요. 그러니까 요 표를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병률도 비슷하게 가고 사망률도 비슷하게 가니까 안정적으로 이 데이터가 있구나, 뭐 그 특별 기술 진보가 있거나 뭐 기술 진보가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비오지케 림프종이라는, 저도 잘 모르는 병은 이런 확률을 보였대요. 발병률은 점점 늘어났고, 아마 환경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발병률이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률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사망률은 안정적으로 가고 발병률은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럼 요거 갖고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발병률은 증가 추세이고 사망률은
그냥 안정적으로 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사망률은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망률이 엄청 줄은 거예요. 왜 줄었어요? 발병률은 늘어나는데 사망률은 그러니까 갭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는 생기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죽는 율은 확 줄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 사망률? 여전히 이거 걸리면 많이 죽네? 많이 병이 생긴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숫자를 보거나 그럴 때 기본에 깔려있는 다른 거랑 비교해야 되는 기준점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단편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럴 때 이 표를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혁신에 들어가서 사망률을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걸리면 절반은 죽었잖아요. 이제는 걸리면 3분의 1밖에 안 죽으니까 혁신이 일어난 거죠. 뭐에 대해서? 사망률에 대해서는. 그게 기저율을 봐야 된다. 거고. 따라서 혁신이라는 것은 기저율이 없는 곳에서 특별히 비이성적인 사람들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보통 기존에 있던 것을 최적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걸 효율성을 따지는 거는 잘해요. 그게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과랑 창업학과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경영학과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창업학과는 핵심이 뭐냐면 비현실적인 새로운 신제품,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창업학과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세상에 자신을 막 적응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새로운 진보들을 만들려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헨리 포드가 자동차 T모델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말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만들었어요. 자동차 만들어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야, 길도 없는데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AS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차 만들 때 주유소도 없고 뭐 수리하는 데도 없고 보험도 없고 이런 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아이폰, 아이팟 뭐 시리즈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물돌매 갖고 이기는 사건. 그러니까 혁신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혁신가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 순간의 과감 행동, 불굴의 트지 이런 right stuff가 필요하고 근데 그 밑바닥에는 철저한 분석 능력, 이성적 사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거기 브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목동 역할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목동하다 보니까 맨날 하던 것이 뭐냐면 양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늑대 이런 거 오면은 양떼 보호하던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뭐에 능력하면 돌팔매질에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와요? 그럼 뭘로 해야 돼? 뭐 개도 풀고 막 하지만은 돌로 던져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돌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게 노끈 같은 걸 휘휘 둘러서 딱 던지는데 이거를 맨날 그 대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쟁하러 나니까 뭐 갑옷도 쓰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안 써요. 아니 또 네가 미쳤구나. 지금 전쟁하러 나갔는데 특히 거인 장수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다 펼쳐지고 소위 말하는 물맷돌 돌과 이것만 가지고 가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무모한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 계산은 무모한 전쟁을 했던 게 아니죠. 왜냐면 얘는 꽤 오랫동안 뭐에 연습이 돼 있었어? 돌팔매질에 연습이 돼 있었고 그것만 한 방 제대로 먹이면 늑대도 한 방에 보내듯이 이 거인도 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게 뭐냐면 분석 능력. 이성적 사고로 철저히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전쟁 분위기가 이제 성경을 보면 되게 공포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장군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근데 저놈 내가 죽일 수 있다. 라는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이 맞아서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 라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가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을 읽어내는 분석 능력과 두 번째는 불굴의 의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그냥 무모하게 그냥 무모하게 준 거고 또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원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 얘기 최근에도 하는데 그 엊그제도 그러죠. 서울대의 창업교육에 투자된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창업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걔네들은 갈 곳이 많잖아요. 고시. 특히 여기 경영대학 가면 경영대학이 지금은 경영대학 갔으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를 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경영대학을 가면 서울대 경영대학 가면 창업이나 일반 기업체 가는 게 아니라 상당수 많이 로스쿨 가려고 하는 준비 단계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혁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거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 안정적인 추구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 사람들 상당수는 혁명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제 수능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뭐 당사자가 계신데 수능제입니다. 체제 수능적에서 막 노조 만드시고 그러시죠 지금? 예. 예, 체제 수능적이시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무찌됐든 상황 파악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라이트 형제 스토리 보면 라이트 형제의 스토리를 찾아보면 엄청난 기술 혁신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날개 모양 제어, 엔진 추진력, 중량 이런 거에 혁신 요소가 막 들어갔고 거기에 기술이 집약해서 막 들어갔던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데 과감한 시도를 했죠. 근데 이거는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거는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말하는 불굴에 의지한 과감한 시도 플러스 뭐까지 했냐면 혁신적인 기술 혁신까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놨으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싸움도 했고 그러니까 됐다는 거죠. 기조율이 없다는 게 뭐냐면 전례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전례가 없어. 뭐 덜 다치고 이런 것도 몰라. 해본 적도 없어. 죽는 거다 이거죠. 초음속 제트기 만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 초음속 제트기가 나는데 그 사람들의 상식에는 뭐냐면 소리보다 빨리 달린다고? 그럼 다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속도를 그러면 누군가 타서 한번 실험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보다 더 빨리 다녀? 그때 하다가 이제 빙의가 찢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두려움을 뚫고 나갔다는 거죠. 물론 공학기술의 진보와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간 것이 같이 겸비가 되었고 이거는 그 뒤에 아폴로 13호나 이런 것도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가감한 모험과 시도를 갖추고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항상 신중한 계획과 이성적 관리로 통제가 시스템이 된 경우에 혁신이 일어났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올바른 결정을 돕는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획적 사고와 수단적 사고인데 아까와 같은 얘기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감정에 취하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사고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단적 사고, 아주 긍정적 사고를 같이 섞어서 해야 된다. 아까 했던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의 플랜을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놓은 건 계획적 사고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시도는 아주 적극적인 사고로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단기간에 계획을 잡을 때는 계획적 사고가 잘 맞겠고 좀 이 사업은 좀 긴 시간이 걸린다. 한 몇 년이 걸린 프로젝트다. 이럴 때는 좀 수단적 사고, 긍정적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를 버텨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거나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그때도 불굴의 의지로 뚫고 나갈 힘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장 라인을 최적화하는 것은 계획적 사고가 필요하고 지금 대표님이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적 사고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모험할 때는 안 해본 걸 시도해봐야 되니까 좀 수단적 사고, 긍정적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봤더니 리더는 진로를 정해놓고 사기를 붙돋는 일이다. 제 겔치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진로 정해 방향 설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도록 막 계속하는 것. 특히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혁신이 일어나도록 바꾸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된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혁명가, 혁신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는 주저하지 말고 어떤 목표가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뚫고 나가는 그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계획적 사고, 플랜을 정확하게 짜고
세부적인 사항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걸 하면서 위험이 발생할 때는 잘 팀들을 통제해갖고 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도 그냥 현실 왜곡장이라는 용어를 자꾸 썼대요. 뭐냐면 현실로서 볼 때는 전혀 안 보이는데 자꾸 그 사람이 과장법을 써갖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든대요. 아 진짜 이게 되는 건가 보다. 객관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거 되는 거야. 그 왜곡을 시켰다는 현실을 막 왜곡시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이 알면서도 당해. 그러면서 용어를 현실 왜곡장이라고 해요. 아 스티브 잡스 말만 들어보면 그냥 쏙 빠져.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착각들이. 그래서 그 말에 맞다고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또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돼. 이런 것들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되게끔 믿게끔 하고 쓰는 능력이 있어서 그 팀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좀 저항가가 되게 많이 있어요. 혁신가들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기존의 판과 다르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두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마음을 끌어내니까 진정성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철저히 계산하거나 디테일한 걸 따지려면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성, 사람을 불굴의 의지로 끄집어내는 형과 그다음에 이성적 사고를 판단한 현실성, 이것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변화를 일으키고 진정성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몰고 가는, 이걸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리더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사람들 과장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우리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성과가 나오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계속 결정하고.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계속 밀고 나가면 오판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상황을 보면서 변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할 때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통계 모델을 쓰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 의미 있는데 통계 분석만 해서는 안 되고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직관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통계 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100% 이대로 우리가 써먹자가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그럼 이걸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 라고 경영자는 계속 생각하면서 때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대로 적용 안 하기도 하고 아니 그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과 직관을 혼자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자가 저주에 걸릴 때가 있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섞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1종 오류는 이거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게 1종 오류고 2종 오류는 통제할 수 있었는데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1종 오류에서 생기는 문제는 통제할 수 있는데 막 투여를 했으니까 과잉 투자, 시간 투여 이런 게 생겨나는 것 위험이죠. 근데 그거는 크게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치명적이냐? 2종 오류. 내가 통제할 수 있었는데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 공격적으로 뭔가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포기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명확하고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불굴의 의리를 가지고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창업 실패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벤처를 하는가? 물론 이제 나는 성공할 거는 평양 때문에 창업자가 많아서 실패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 말이 맞다면 창업을 자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창업의 실패율을 잘 살펴봤을 때 스핀오프 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른 상품을 만든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실패율이 높은가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기업가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볼 때 신중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 목마한 야수님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기회가 크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위험만 조심하라는 거죠. 위험. 그러니까 핵심은 위험 관리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냐면 소비자의 패턴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를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행동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소비자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의 최적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주는 게 중요한데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들 때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고객 욕구를 분석하고 이런 단계니까 돈이 많이 투여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의 분석이 충분히 끝난 이후에
이제는 충분히 검증된 이유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업자가 필요하지 않을 때 너무 초기에 너무 과하게 돈을 쓴다든가 이래서 실제 돈이 들어갈 때는 돈을 투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 그래서 고객 검증이 끝난 다음에 계속 피봇, 사업자가 바꾸는 걸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피보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회사 페이팔은 미국에서 금융거래 결제를 페이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자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 했었는데 계속 자기 했던 기술 가지고 피보팅 해갖고 결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플리커, 그 사진 공유 사이트거든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온라인 게임하던 업체인데 계속 피보팅 하면서 사진 공유 사이트로 전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유명했던 회사들이 처음부터 그걸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였지만 계속 검증부터 피보팅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갖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고객 검증에서 사업자력을 바꿔나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분석과 행동, 계산과 용기, 이성적 사고와 불굴의 자질을 좋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기업가의 역량이다. 이 정도 선에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